1995년 10월 6일 이른 아침,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거리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에 살았던 니콜은 자전거에 몸을 싣고 익숙한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빵집 아르바이트에 가기 위해 새벽 5시에 집을 나섰던 그녀. 그러나 그날 아침 니콜은 빵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실했던 그녀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그녀는 집으로도 돌아오지 않았죠. 당일 아침 6시 좀 넘어 동료들은 니콜이 보이지 않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1분도 늦지 않던 그녀가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지각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집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가족들 역시 그녀가 알바를 하러 갔다고 말할 뿐 그 뒤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은 점점 커졌고 결국 그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녀가 전날 밤 이모에게 누군가 자신을 쫓아왔다라는 말을 했기에 경찰은 단순 실종이 아닌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얼마 뒤 경찰은 강 인근에 버려진 그녀의 자전거를 발견했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주변에 남은 흔적은 그녀가 누군가에게 끌려간 듯한 인상을 주었죠. 니콜의 가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특히 가수였던 그녀의 아버지 에드는 경찰과 언론에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언론은 그의 이름을 통해 사건을 크게 다루었지만 에드의 행동이 경찰에게는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언론과 지나치게 많이 접촉했고 심지어 심령술사의 조언까지 경찰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경찰 내부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었고 일부는 그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그는 그녀의 친부가 아니었습니다. 니콜은 그가 1989년에 이혼한 전 아내가 데려온 아이로 전 아내의 건강과 경제 문제로 이혼할 때 그가 양육권을 가져왔었죠. 이 때문에 경찰은 그를 더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사랑으로 키운 딸이었고 그녀의 실종에서 오는 절망과 슬픔은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니콜의 가방이 발견됐지만 여전히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꽤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거짓이거나 쓸모없는 정보였다고 합니다. 에인트호번, 벨기에, 심지어 스페인에서 그녀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거든요. 한 번은 범인의 정체를 안다는 한 남성의 전화도 걸려왔지만 확인 결과 거짓으로 판명나기도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점점 좌절했고 가족은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종 7주가 지나던 11월 22일, 인근 숲에서 등산객에 의해 니콜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나뭇가지와 잔해로 덮여 있었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인을 특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속옷에서 발견된 남성의 DNA는 성범죄의 가능성을 말해주었습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증거였지만 남겨진 흔적이 적어 당시 기술로서는 정확한 검사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경찰은 니콜의 남자친구, 지인, 가족, 이복 형제 등 가까운 이들을 먼저 조사했습니다. 특히 불안정하고 감정적인 성격을 가진 그녀의 이복 오빠 앤디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는 그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있었음이 확인되며 결국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에 힘썼지만 수사는 점점 막다른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6년 그녀를 살해한 범인을 안다는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 셀렌이란 여성이 약물 밀수로 체포됐는데 그녀가 니콜 사건의 범인을 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자신을 네덜란드로 데려가면 사건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그녀가 제공한 일부 세부 사항이 그럴듯해 보이자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그녀는 네덜란드로 송환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했던 말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미국 수감 생활을 피하려던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일로 인해 질책과 미국 입국 평생 금지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2004년 미제 사건 전담팀이 꾸려졌지만 성과는 없었고 사건은 다시 파일 속에 묻혔습니다. 그 뒤로 수년 동안 사건은 모두에게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영국 런던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한 남성이 네덜란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나는 내 여동생을 죽였다 라고 자백한 것입니다. 그는 처음 경찰이 주목했던 니콜의 의붓 오빠 앤디였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오늘 내 여동생 살인으로 체포될 것이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를 체포했고 당시 사건을 알고 있던 이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밝혀진 진실은 또 다른 반전이었습니다. 앤디의 자백은 모두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는 경찰에게 니콜의 시신을 발굴하게 만들고 싶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사건이 조사되길 바라면서 말이죠. 여동생의 죽음에 평생 시달렸던 그는 진실을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거짓 자백은 위험했지만 결국 수사를 다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니콜의 유해는 발굴됐고 새로운 법의학 기술로 정밀 분석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흉기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흉기는 멀티툴의 톱날과 같은 휴대하기 좋은 작은 도구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속옷과 재킷에서 새로운 DNA 흔적이 발견됐고 그중 하나는 요스라는 남성으로 밝혀지며 경찰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전과자로 이미 성범죄와 폭행 전과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피해자를 자전거에서 끌어내려 공격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멀티툴을 가지고 다녔고요. 니콜이 실종되기 전날 그는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가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던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니콜은 같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실종됐고 살해된 채 발견된 것이었죠.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던 퍼즐 조각이 점점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2014년에 체포된 요스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분명 DNA는 그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초기 재판에서 법원은 성범죄만 인정하고 살인은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니콜의 옷에서 발견된 DNA 중 하나가 누구의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기에 다른 사람이 그녀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그는 단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을 접한 많은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당연히 검찰은 항소했고 그들의 법정 투쟁은 오랜 기간 지속됐습니다. 2018년 새로운 DNA 검사 결과 오염돼 분석이 어려웠던 의문의 DNA가 사실 니콜 자신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다른 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요스에게 살인죄에 대해 12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처벌이 가볍다고 느꼈지만 한편으론 23년 만에 사건이 해결된 것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니콜의 의붓 아버지와 의붓 어머니의 관계는 사건 이후 파탄났고 의붓 오빠 앤디는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앤디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건을 잊기 위해 영국으로 이주까지 했지만 마지막까지 니콜의 죽음이 그를 괴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거짓 자백으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수 있었고 과학의 발전이 결국 진범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의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나쁜 사람들이 언젠가는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